오늘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 오후 수업이 녹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오후 못한 부분을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곡이 나가고 또 이어서 또 진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오후 수업한 부분이 여러분들 239쪽 그제 하에 상이 아니고 하에 239쪽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들어서 체크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국가가 손해배상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어떻게 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다음에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 그리고 그 손해가 공무원의 이러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그때 이제 피해자인 타인은 공무원한테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된 거야. 오후 수업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공부했는데, 그죠? 했었는데 이제 녹화가 안 돼 있어서 여기 법령 위반, 그래서 239쪽에 법령 위반의 양태 보면 1번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법령 위반하는 행위의 이 모양을 보면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포인트를 했어? 안 하는 거,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안 하는 거.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포인트는 첫 줄에 소극적인 부작위도 이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 이 소극적인 부작위. 부작위란 말이 해야 될 의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부작위라고 하는 게 법에서 무슨 상황이 되면 무슨 조치 해야 한다 딱 명시돼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부작위지만, 법에 꼭 해야 한다 뭐뭐 조치해야 된다고 명시는 안 돼 있더라도 법이 공무원한테 어떤 권한을 준 취지에 비춰보면 결국 공무원이나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면 위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이 부작위의 경우 공무원이 자기 의무, 공무원의 이게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국민의 생명, 시제, 재산이 아주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돼?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될 공무원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죠? 이럴 때는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위법한 부작위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 말은 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법령에 명시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규정이 안 돼 있을 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공무원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 조치를 해야 되는,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 조치를 안 할 때만 위법이 된다. 그러면 아니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요 1번과 연관된 얘기가 요새 이제 이태원 참사 얘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이 어떤 그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뭔가 통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잘은 안 나와. 잘은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 자, 이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는 수익적인 행정처분.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을 해서 행정위원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내줬어. 근데 이상하게 왜 나한테 허가를 내줬냐고. 이거 허가 내준 게 위법이다. 자기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지, 그지? 아주, 근데 그거는 보통은 없는데 아주 이례적인 경우 있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누군가는 개인은 잘 모르고 자기한테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이게 공무원 측에서 보면 그 사람이 건축을 하려는 땅은 지금은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돼 있으나
곧 거기가 뭐로 지정돼? 뭐 도로로 지정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이렇게 예정이 다 잡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건축허가를 내줬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일단 허가가 나왔으니까 뭐 공사 계약도 맺고 뭐 자재 구입 계약도 맺고 다 해놨는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도로 지정된 곳, 도로 날 곳으로 지정된 곳이니까 공사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 건축허가 나왔으니까 막 계약 맺고 했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공무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건축허가 같이 자기한테 이익되는 행위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왔고 일단 요건에는 맞지만 이거를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상대방이 결국은 이제 건축을 못하게 될 상황이 뻔해. 허가는 내줬지만 실제 건축을 못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이익준 조치도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시험은 1번만 잘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소개되고 우리가 1번, 2번 있고 자, 3번부터 다 이제 중요한 판례들. 3번 중요하다 그랬죠? 3번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열쇠 달라고 한다고 열쇠 넘겨주면 돼? 안 돼? 응? 안 되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한테는 일단 내리라. 그리고 열쇠 넘겨받아서 뭐 경찰이 차를 도로 밖으로 옮겨놓든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가만히 있고 짧게 써있지만 3번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말하자면 운전자가 지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경찰관한테 열쇠를 넘겨달래. 응? 이 경찰관이 넘겨주면 안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넘겨준 것 자체가 이게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거야.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의무에 위반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근데 그 열쇠를 넘겨받은 이 음주운전자가 어떻게 돼? 딱 눈치를 보더니 딱 차에 올라타서는 도망가는 거지. 차 몰고 도망가다가 뭐 다른 차를 막 받고 막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삼냐면 그 피해를 입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 경찰관이 이 음주운전자한테 열쇠를 넘겨주는 것 때문에 자기 피해 입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배상이 인정된 사례 3번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4번도 시험에 나오고 4번은 뭐 1권에서 비례 원칙 공부할 때 얘기하는데 핵심 논리가 이제 거기 보면 가스총 사건이야. 그죠? 뭐 우리가 총기, 권총도 그렇지만은 이 가스총 이거 함부로 막 사용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용 요건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가스총을 엄청난 이제 압력으로 이게 고무마개가 막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발사하는 순간 그 고무마개가 순식간에 이제 튀어나가면서 가스가 발사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람 얼굴 향해 1m 앞에서 못 쏘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이 경찰관이 얼굴 가까이 쏘게 되는 일이 생겼어. 그래갖고 그 가스가 발사되기 전에 그 가스를 막고 있던 총구의 그 고무마개가 팍 엄청난 이제 속도로 튀어나가면서 범인의 눈을 맞춰가지고 실명케 했다면 경찰이 이 가스총 사용함에 있어서 과실로 의무에 위반되게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어떤 사건이야? 이거 성폭행 사건이야. 응? 근데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어떻게 했어? 이게 5번에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두 개 다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한 번 읽으면 너무 당연하게 이게 잘못된 경찰의 조치였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이제 그 피해 여학생하고 이제 가해 남자애들 이렇게 가지고 대면시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요새 말하는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응?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경찰서 내에 그 범인 식별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취조하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유리인데 밖에서는 보이고 안에서는 밖에가 안 보이게 된 그런 범인 식별실에 이제 범인을 이렇게 이제 뭐 신문을 하면서 밖에서 이제
보고서는 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범인 식별실이 있는데도 그 범인 식별실을 사용 안 하고 그냥 피해 여성 앞에다가 가해 남자애들을 쭉 경찰서 사무실 안에 쭉 세워놓고 누가 그랬는지 지목을 하라. 이거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경찰관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경찰관이 속한 국가가 배상해야 되고, 그 또 5번 아래쪽에 가면 이 수사를 성폭행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경찰관이 어떻게 돼요? 술집에 가서 술집 종업원들하고 여직원들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이 사건 얘기를 다 한 거야. 뭐 가해 학생이 누구고 피해 학생이 누구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이거는 개인정보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그래서 또 직무상 의무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함부로 누설함으로써, 그죠? 피해자의 어떤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위법행위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까지 중시하고 6번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7번도 그렇고. 자, 오른쪽에 가면 이번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조금 아까까지는 뭔가 공무원이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발생한 피해 문제였고, 오른쪽에 거는 부작위.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 피해가 생긴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로 1번 중요하죠. 우리가 아까 여기 법령 위반, 이 법령 위반의 뜻은 뭐야? 첫째 끝에 보니까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법령은 몇 조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문법을 말하는 거야.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다른 말로 하면 성문법, 몇 조 이렇게 문장으로 정해져 있는 법에 뭐 공무원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안 하면 그건 위법한 부작이야. 근데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 밑에 이제 5째 줄,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아가지고, 그죠? 국가가 일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 받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읽어보자. 국가가 법 이전에 초법규적으로 1차적으로 그 국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경우에는 성문법에 무슨 조치해야 된다고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은 그러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핵심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어도, 그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2번도 이제 2번에 이제 셋째 주까지는 뭐야? 법이 이렇게 놨어. 무슨 상황이 되면 경찰 공무원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법 규정의 문구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 그 상황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게 재량으로 돼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넷째 끝에 구체적인 상황 사정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이 그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돼?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찰이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가 돼서 그것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래서 요 아래 2번 판례는 아래쪽 문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3번 또 중요. 3번, 4번 중요합니다. 자, 3번은 자, 농민들이 시위를 벌인데, 그러면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서 도로에다가 트랙터를 쫙 세워놓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거였다. 그러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어떻게 했대? 그 트랙터 운전석에 있던 농민들을 다 끌어내려서 연행을 해갔대. 근데 그것만 하고 그냥 철수를 해버렸대. 트랙터는 도로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그죠? 문제는 뭐야? 이거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야. 그렇다면
시위하던 농민들만 연행해야 할 게 아니라 트랙터도 뭐 도로 밖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트랙터에 있는 이 앞뒤로 해가지고 이 안전 조치, 사고가 나지 않게 뭔가 조치를 하고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안 한 채 그냥 철수를 해버린 결과 밤이 되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경찰이 이렇게 도로에 트랙터를 방치해놓고 철수하는 게 어딨냐, 그죠? 그걸 문제 삼아서 이게 인정된 거죠. 이게 법에 뭐 트랙터를 이거를 조치했는데 이렇게 딱 문구는 없지만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있다지만 이 상황에서는 해야만 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시험에 쓰이고 그다음에 4번도 시험에 쓰여. 4번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 그럼 임야는 야산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소유한 야산이 있어. 이거 인천시의 땅이야. 그런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땅 차지하고 여기다 뭐 판잣집 같은 거 짓고 이렇게 계속 살아왔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 다 법을 위반한 거라 엄격히 따지면 철거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시켜야지, 안 따르면. 그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묵인을 해왔던 거야. 한 뭐 수십 년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사는 거 묵인해 오면서 각 집마다 무슨 몇 동 몇 반 이렇게 뭐 통반 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번호 부여하고 우편물도 배달하고 이렇게 다 그냥 묵인하면서 관리를 해왔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야산 꼭대기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굴러 떨어져서 덮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그 시에다가 이거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거 좀 제거 좀 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시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굴러떨어져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거 뭐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명시된 건 아니지만, 거기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어떤 주민들이 허가 없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여기서 관리행정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막 통반 번호 주고 우편물 배달하고 다 이래왔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온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걸 사전에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으니까 위법한 부작위,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 꼭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지금 3번, 4번 했죠. 5번은 안 해도 되고 6번 보세요. 6번. 이제 5번은 딱 이사가는 아닌데 비슷한 데가 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감옥 탈옥 자주 해서 유명해진 사람 누구 있지? 혹시 알아요? 신창원이라고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요? 신창원 옛날에 그 TV 드라마 꼬꼬무에 드라마는 아니지만 꼬꼬무도 막 그 사건 다루고 했는데 그 신창원이라고 감옥을 아마 2번인가 탈출했을 거야. 그리고 엄청 안 잡혔어요. 응? 잘 도망 다녔어. 이게 또 키도 크고 또 뭐 그렇게 아주 잘생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키도 크고 매력적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방 여정원이나 뭐 술집 여정원하고 잘 친해져. 그래가지고 또 이게 다 숨겨주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못 잡았어. 그 이상한 현상이 생겨. 그 사람들이 경찰을 저기를 해. 신창원을 응원해. 경찰을 많이 조롱하고 막 그런 신드롬도 생겼었는데, 근데 이제 왜 얘기를 꺼내냐면 나중에 신창원이 잡히고 이제 있었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어.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대.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신장이 안 좋은가 이렇게 뭐가 안 좋대요. 근데 이게 이제 교도소 안에도 뭐 간단한 뭐 보건소 같은 게 약간 있지만 자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교도소 밖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진료 받아야 된다. 교도생한테 욕을 했는데 교도생이 안 들어주는 거야. 왜? 얘가 하도 잘 도망다니까 이거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외부 진료를 거부. 그래갖고 얘가 그 신창원이라는 그 사람이
그 교도소장의 그 거부로 인해 자기의 병이 악화됐다 이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소장 써가지고 교도소장에 속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때 몇백만 원인가 그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하여튼 그런 뭐랄까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판례 꼭 체크하세요. 자, 6번은 자 이것도 어떤 사례냐면 이렇게 산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가스 저장소가 있대. 가스 저장소. 위험한 시설이 있대. 근데 이 야산 여기에 뭐 한대? 돌 캐는 거 허가내 주는 거야. 여기 토석 채취 허가 나오지? 누군가가 어떤 업자가 여기에 이 돌 캐겠다. 돌 캐면 어떻게 하죠? 그냥 캐는 게 아니라 폭파시키잖아. 응? 화약으로 폭파시켜서 캐잖아. 그러면 어떤 업자가 여기 산에서 돌 캐는 거 허가해달라. 근데 허가해주면 여기 발파하고 그러면 이 깨진 돌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여기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말든가. 허가를 해준다면 뭔가 돌이 떨어지지 않게끔 발파 후 뭔가 조치를 하도록 그 뭐 우리가 배운 부관 단서를 붙이고 허가를 해주든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치 없이 그냥 깔끔한 허가만 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돌캔 업자가 작업하다가 바윗돌이 깨진 돌이 굴러 떨어져서 가스 저장소를 충격.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고 막 큰 사고가 났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래서 6번은 좀 길지만 어떻게 돼? 응? 그 뒤쪽에 있나? 그죠? 6번 뒤쪽에 가면 다음 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토속 채취 이게 시험에 쓰이는 거야. 토속 채취 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내린 암석이 아래 있던 가스 저장 시설을 충격 화재 발생한 사건. 뭐 결론은 이거 토속 채취 허가를 내준 시장 등이 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 사건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7번 판례는 아래쪽에 거로 체크한다. 그 7번의 아래쪽 문장. 자, 요거는 위법으로 보지는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뭐로 하냐면 호흡 측정기로 단속을 하는 거야.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음주 수치가 나왔어. 단속 수치가.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음주 단속된 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뭐 하면서 자기가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경찰관은 알려주게 돼 있어. 응? 그 호흡 측정 결과에 불응하는 사람한테는 체열 측정,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냐? 여기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그러면 피 뽑아서 검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규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운전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체열 측정해야 된다. 여기서 지체 없이 체열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규정이. 근데 실제 이제 운전자가 해열 측정을 요구한 지 1시간, 뭐 여기 보면 1시간 10몇 분이 지나서야 이제 피를 뽑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도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와서 오히려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어. 호흡 측정 결과보다. 그러니까 뭘 문제 삼는 거야? 이 운전자로서는 자기가 술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속에는 알코올기가 아마 원래 음주 측정할 때 규정이 또 그래요. 그 입속에 알코올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물로 헹구들 기회를 줘야 돼요. 응? 경찰관이 물 줘야 돼. 그래서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에 이제 호흡 측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운전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아직은 내가 술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속에 피 속에는 아직 알코올기가 퍼지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체열 측정을 하면 저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12분이 지나서야 체열 측정을 하니까 피 속에 다 퍼졌나 보지, 알코올기가. 그러니까 뭐 음주 수치가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반박. 그래서 규정에는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체열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왜 1시간 12분이나 지나서야 피를 뽑아서 내냐? 이거 갖고 문제 잡은 거야. 그죠?
근데 법원의 판사는 뭐래? 아, 법의 문구는 지체 없이라고 돼 있으나 그거는 뭐야?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늦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요구하면 그냥 득달같이 바로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상황상 1시간 12 요구한 지 1시간 12분 정도에 지나서 측정했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끝부분 다시 읽어보면 경찰관이 음주 단속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피를 뽑지 않아서 체열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뒤에야 체열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경찰관의 이 늦게 피 뽑은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단속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적법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8번 판례 역시 맨 아래로 보세요. 맨 아래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밑에서 형사재판의 공판관.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 뭔가 협박을 받고 있나 봐. 그죠? 자기가 뭔가 증언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유죄에 유력한 증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협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협박받고 있다고 검사한테 자기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검사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안 했어. 그래갖고 법정에 거기 보면 법원에 이제 증언하러 나왔는데 칼에 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증인이 재판하는 날짜에 이제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이 범인 의심되는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은 뭐야? 검사가 요청을 받고 신변보호 조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위법, 그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런 사례고. 그다음에 9번 판례 다시 쓰였네. 자, 9번 판례는 거기 읽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람이야. 근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그 경주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주택구입 대부제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고 주택자금 대출 받는 거 대부 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거 담당 공무원이 이걸 안 알려줬대. 안내를 안 해줬다는 거지. 지급 보증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해줘서 이 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여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결론은 뭐야? 공무원이 이 지급보증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알려줬다 해도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급보증서 제도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무슨 대출을 받으면 이 사람이 그 유공자가 이제 대출받은 돈을 갚지를 못하면 국가가 갚아준다 하고 보증해주는 제도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국가가 이제 못 갚는 돈은 갚아주기로 보증을 하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이자를 싸게 해서 대출이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런 제도, 지급보증서, 그러니까 보훈지청에서 유공자에게는 이런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싸게 이자를 싸게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안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핵심은 공무원이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안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판례. 그 다음에 10번도 알아두자. 10번은 중요한 단어가, 첫째 줄에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그 보호가.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보호해야 되느냐? 그거와 관련된 거.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느냐? 그 셋째 줄에 보면 과소보호 금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일정 기준, 최소한의 어떤 기준 이상으로는 보호를 해야지 그 일정 기준에 그것도 못 미치는 정도의 보호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소보호하면 안 된다. 이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데 두 개 연결하면 돼.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는데 어느 정도나 보호해야 되느냐? 그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 최소한 일정 기준 그 밑으로 보호되면 그는 위법. 최소한의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는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일정 최소한의 기준 이하로 보호됐다면 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만 잘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는 아까 뭐 수익적 처분 이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으니까 특별하게 판례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244쪽에 보면 자, 아래쪽에 쌍가로 3번. 자, 두 가지 얘기했네. 입증 책임. 그 다음에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자, 이거 피해자, 여기 이 타인이 피해자죠? 피해자가 결국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잖아.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뭘 다 증명을 해야 돼, 재판에서. 이거 공무원이 한 행위다. 직무 집행하면서 한 행위다. 공무원에게 위법 행위가 있다. 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 그 법 위반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어떠한 손해가 났다. 다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그걸 증명해야 할 책임을 입증 책임이라고 하죠.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이제 피해자죠. 하나.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자, 우리가 중간에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행위, 공무원이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그 행위하는 시점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니까 법원이 어떻게 돼? 공무원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리는 시점이 있는데 이 사이에 법이 변경이 됐다면 어떻게? 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럼 변경된 법이 판결을 내릴 때는 변경된 법이 시행 중인데 바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행위는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면 위법인데 변경된 법에 따라 판단하면 위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위법이 안 되면 배상 못 받는 거지. 어느 때 법에 따라서 판결 시점에 개정된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인가, 공무원이 국민한테 애시당초 행위를 한 그 당시의 법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예. 행위시입니다. 행위시.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민한테 애초에 행위를 할 당시에 그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행위시. 이거 중요. 두 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은 이제 이건 뭐 다 공부하고 온 건데 소위 공정력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민사법원이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인지를 민사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공정력에서 공부했는데 행정기관이 한 행위, 공무원의 행위의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서 셋째 줄. 자, 민사법원은 뭐 할 수 있다고?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위법 여부를 심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행정소송 재판하는 행정법원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민사소송을 하는데 민사법원도 셋째 줄 밑줄 민사법원도 스스로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독자적으로 심사 판단하고 위법이다 인정되면 배상 판결 내릴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예, 두 번째 줄 미리 어떤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 여기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려주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먼저 제기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 받고 나서 손해배상 위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먼저 행정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 안 받고도 그냥 이 행정처분 위법하다라고 주장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해도 민사법원이 곧바로 뭐 할 수 있어? 이거 위법 맞다.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이 이미 앞에서도 다루지만 끝에 가서 아니다. 그죠? 취소 판결이 꼭 먼저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취소 판결이 먼저 없어도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 먼저 안 나와도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요.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이 또 둘이 됐네. 번호를 여기다가 그 아래 5번 형사 책임과 국가 배상 책임의 관계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새도 용산 참사를 보면 참사 사건을 보면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책임을 가리는 거냐면 형사 책임. 그러니까 뭐 법을 위반하는 행위. 공무원들도 이제 법 위반하는 행위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공무원들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직무유기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그 죄를 범했느냐. 지금 이걸 수사해서 형사 책임 문제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나왔죠. 지금 10월 29일 날 사고 나서 지금 11월 지금 50일 넘게 수사를 했어요. 50일 넘게도 수사를 했는데 아직도 무슨 결론도 안 나오고 질질질질 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어디까지만 했어? 결국 뭐 용산 경찰서장, 그 소방서장, 뭐 서울지방청장까지 정도 했지 그 장관 이상민 장관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뭔가 질질질 이게 기대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뭔가 뭐 내년 초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요 형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서 징역이나 벌금형이나 이런 형벌을 받게 할 거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을 형벌을 주는 거는 요건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무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거냐 아무 그거는 형사 책임이 인정이 안 될 뿐이고 이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은 훨씬 폭넓게 인정돼요. 따라서 형사상 죄를 유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었다. 우리가 이제 책임을 따지면 형사 책임,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민사상 책임, 그다음에 징계받을 책임이 행정상 책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거기다 또 더 넓게 말하면 정치적인 책임. 이상민 장관 사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이에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그런데 무슨 정치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형사 책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정치적인 책임,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죠. 뭐 안 나간다니까. 그거는 안 따지고. 무조건 지금 형사 책임 수사만 기다려보지. 형사 책임 가리는 수사 해봐야 이게 해결 안 돼요. 거기서는 물러나야 돼요.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근데 참 그거는 글쎄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 밑에 보면 그 위에 문장을 세 줄 긋자. 자 첫째 줄에 뭐야?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그 기본 원리가 다르고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두째 줄 끝에 보면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 불충분 뭐 이래가지고 무죄 이렇게 나오더라도 국가배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인정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밑줄. 그 두째 줄에 그 공무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으로는 무죄 판결이 있었더라도 민사상 국가배상 책임은 또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여섯째 줄, 그 밑줄 친 데 있지? 경찰관이 아마 총기를 사용했나 봐, 그죠? 근데 그 총기, 어떤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게 이 경찰관의 직무상, 이 직무를 권한 남용해서 과도하게 사용한 거냐, 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경찰관의 총기 사용 행위가 총기를 사용해서 범인이 사망했는데 그 총기 사용 행위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거를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났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그 경찰관의 그 총기를 사용에 있어서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인정돼서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또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정상의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 이런 게 조금씩 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타인은 공부할 게 많지는 않고, 타인은 자 동그라미 1번은 읽고 지나갑니다. 타인이란 가해 공무원을 가리키죠. 가해 공무원하고 또 가담한 자까지 포함하고. 여기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 첫째 줄, 타인에는 피해자인 공무원도 포함이 된다. 이게 중요하죠. 공무원도 피해자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이 뭔가 공동으로 무슨 업무를 수행하다가 인천시 공무원이 뭔가 잘못해서 경기도 공무원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경기도 공무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도 피해자인 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줄 포인트.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 자, 외국인은 어떻게 된다고? 첫째 끝에 외국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거 중요하죠. 상호 보증. 그래서 상호 보증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 피해자인 외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그 피해자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상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준다는 그런 규정을 우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밑줄.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 적용된다. 이거 꼭 밑줄 치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또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규정하고 있는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할 때 상호 보증은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상해주고 하는 이런 무슨 서로 간에 우리나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하고 조약이 맺어져 있어야만 꼭 되는 건 아니다. 조약이 물론 맺어져 있으면 확실하지만 조약이 맺어져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 그동안에 해온 어떤 관행 뭐 이런 거 볼 때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상해주는 입장이다. 그럼 우리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래서 그 셋째 줄, 여기서 말하는 상호 보증은 그 나라의 법이나 판례, 관례 등에 의하여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도 배상해주는 태도구나. 그러면 우리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지 반드시 그 나라하고 조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실제로 배상을 해준 일이 한 번이라도 꼭 있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다. 한 번도 없었을지라도 그 나라의 법과 제도 뭐 이런 걸 다 볼 때 배상을 해주는 거로 인정이 되면 우리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 그래서
판례가 뭐 1번, 2번 있는데 이제 1번은 별거 없고 2번이 지금 그거 들어있는 거지. 여기 중요한 거야. 그 조약까지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손해. 우리가 손해배상해 줬어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발생한 손해 배상해 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손해는 생명, 신체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또 정신적인 피해 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생긴 손해라면 뭐야? 재산이든 재산이 아니든 안 가리고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손해 여기서 자, 손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발생한 법적 이익의 침해. 여기 밑줄.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법익 침해만 배상 대상입니다. 괄호 속에 있듯이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란 단어 나오지? 반사적 이익이란 말은 우리가 1권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응?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그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구제 대상이 아닌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 아니고 그런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면 배상 대상이 되는 거다. 그 법적인 이익 속에는 둘째 줄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 아닌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 거기다가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 손해 다 배상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제 공부할 용어는 적극적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뭐 치료비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거, 응? 그 이익 얻지 못한 걸 소극적 손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응? 그래서 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가 없었다라면 내가 일을 했을 것이고 월급을 받았을 것인데 직장에 못 나가고 월급 못 받은 게 있다. 그게 소극적 손해지. 응?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판례가 1, 2, 3번 있지만 별 특별한 건 없고. 예.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세요. 이 판례.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48쪽에 보면 하나 밑줄. 자, 이게 만약에 상대방한테 어떤 손해가 생겼는데 이 손해가 뭐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국가가 배상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 손해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이 돼야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손해라는 결과가 생긴 거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것이 과학적 법칙처럼 엄밀한 정도의 인과관계일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이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로 인해 이런 손해라는 결과가 생긴 거다라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건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 말을 상당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나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나 상당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뭐 제목이 있으니까 상당 인과관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야. 동그라미 2번.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법에서 공무원에게 무슨 조치를 해야 하다로 의무를 규정했는데, 그 의무가 거기 쳐져 있듯이 오로지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전체적으로 사회 공공의 일반, 어떤 특정 개개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부여된 거라면, 그럼 여기까지 놓고는 그 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의무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란 말이야. 조직 내부 질서 유지, 사회 전체의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즉
달리 말하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어떤 개인에게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공무원의 그 법이 부여한 의무 위반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중요한 말입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두 가지.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두 가지. 오로지 순전히 행정조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이거나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여한 의무일 경우에는 설령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어떤 개인이 손해를 받았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된다. 그럼 어떤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공무원에게 법이 부여한 의무가 이런 국민 개개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은 무슨 조치를 해라 이렇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오른쪽에 하면 1번. 자, 1번 꼭 읽어봅시다. 자, 공무원이 어쨌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가는 공무원의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만 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 뭐 공부한 거고, 이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거나 아니면 행정조직 내부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일지라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여기 중요한 게 마지막 줄에 그 공무원에게 부여한 의무가 우리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 이걸 위반해서 손해가 났을 때만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이제 2번에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1, 2번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다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거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 나왔죠. 상당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자 1번의 핵심 단어는 둘째 줄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요거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런 행위가 발생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것 당연하게 포함하되 그 이외에도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 기타 행동 규범이 그 법 규정의 목적이나 또 이 피해를 준 공무원의 가행위의 양태,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지 오로지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였고. 자, 그 정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있죠? 상당계 인정한 사례. 시험에 특히 중요한 거. 자, 뭐 1번, 2번 이런 건 여러분들 좀 읽고요. 뭐가 중요하냐? 5번이 제일 중요한 판례. 5번. 헌병대 영창에 수용된 군인들이 탈주해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슨 강도 행위를 벌였다. 그러면 헌병대 영창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의무를 잘못한 행위하고 피해하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외울 때 헌병대 영창 이러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헌병대 영창.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은 뭐 최근에는 잘 안 내는데 예전에는 한참 많이 냈었어요. 그 이른바 내가 거기다 유람선 극동호 사건이라고 써놨지.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선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 공무원에게 법이 정기적으로 선박의 안전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만 운항 허가를 운행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공무원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안전검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뒷돈 받고 다 그냥 검사 합격증 다 내주고 그래서 이 선박이 유람선 사업에 운행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아까 이 공무원에게 선박 안전검사 제대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만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한 거. 이런 법의 그런 규정의 취지는 오로지 사회공공의 안전질서 유지 이 자체만이 아니고 그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응? 그러니까 법이 사회공공의 전체 사회 일반의 이익만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럼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6번을 판례 6번을 읽을 때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결국 응? 저 두 번째 첫째 끝에 이 법이 정한 이 안전검사하고 막 합격증 발부하도록 한 거는 공공의 안전 사회 공공의 안전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거예요. 일반 개개인들, 일반인들의 생명과 재산, 재화의 안전 보장도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7번도 체크해야 돼. 7번. 응? 7번 밑으로 내려오면 주민등록 그 밑줄 친대.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거지. 개명 이름 바꿔서 주민등록 성명 정정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면서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은 원래 그 사람의 본적지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대조하고 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를 제대로 안 해서 뭔가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뭐 했나 봐.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이름을 고쳤다 해가지고 개명으로 주민등록상에 성명 정정을 신청을 해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뭔가 담당 공무원은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해서 뭔가 대조한 뒤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은 잘못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배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첫째 줄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잘못을 했네. 과실이 있고 그래서 허위 가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우리가 이제 그 주민센터에 서류가 이제 비치되게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놈은 사기를 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원래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처럼 똑같은 이름으로 주민등록표를 만들고 인감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사람 행사를 하면서 땅을 팔아먹고 도망갔어. 그죠? 땅 주인 행사를 하면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인감 증명서까지 똑같은 이름으로 발급되고 하니까 이 거래하는 사람은 이 진짜 땅 주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기치고 땅값 받아갖고 날라버린 거잖아. 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본인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된 거. 그 다음에 11, 12 오른쪽 가서 11, 12 똑같은 얘기다.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일 통지 날짜를 통지를 잘못해줘서 이거 그 경매에 이제서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잔금을 언제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걸 잘못 알려줘가지고 이미 납부해야 될 날짜가 지나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낙찰자로 결정됐는데 그게 취소돼가지고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의 잘못 인정된 거고 11, 12가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도 그럼 체크홀. 15번 특별 송달 우편물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라고 내가 비추신 거야. 이제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 같은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우체국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서 보내는 어떤 중요한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았으면서 전달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고, 그죠? 그럼 그 상대방은 전달받지도 못했으니까 뭐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편 집배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 15번 체크. 그 다음에 밑에 16번 판례 있지? 16번은 이따가 같이 묶어서 얘기해요. 이 군산시 그 율락과 화재 사건 그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7번 하고 17번 한 뒤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시험에서는 잘 안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예전에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사건 이야기, 그 꼬꼬무에서도 다뤘었어요. 이른바 수지킴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진짜 국가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한 내용은 나도 꼬꼬무를 보고 알았는데, 나는 결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충청도 어디에 이 수지킴이라는 여성이 그 집안에 무슨 이 동생들도 많은데 언니야, 맏언니쯤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이제 하도 집이 가난하니까 서울로 올라왔어. 그래갖고 이제 뭐 버스 안내양도 하고 막 70년대 그렇게 하면서 돈 벌어갖고 집에다 보내주고 하는 거야. 동생들 학비 내주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보는데 뭐 또 시골 집에 뭐 또 화재가 나고 불타갖고 뭐 어쨌는지 하여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됐다. 이래가지고 또 술집에 나갔나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됐나 봐.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면 홍콩으로 갔대. 홍콩에.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이렇게 이제 주점에 이렇게 나가면서 돈을 벌었나 봐. 그런데 그래서 홍콩의 이름도 이렇게 해서 수지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원래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한국에서 무슨 영화 사업차 간 사람이 홍콩에 이제 방을 얻는데, 홍콩에 집을 임시로 이제 자기 사업하는 동안 좀 얻으려고 집을 얻는데 마침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수지킴은 자기가 살던 홍콩의 집, 이 수지킴은 원래 다시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었나 봐. 그래서 자기 집을 세놓고 일본으로 가려고 내놨는데, 이 한국에서 간 영화 일을 하는 그 남자인데 그렇게 거기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수지킴이 이 남자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있는 거야, 수지킴이. 그래서 일본 가려고 했던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가게 됐다.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서 같이 살게 됐대. 응? 거기서 같이 살게 됐대. 그랬는데 이게 또 좀 동거하는 거지. 동거하다가 싸워가지고 이 남자놈이 여자를 죽인 거야. 이 남자가. 응? 부부싸움 하다가 하여튼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놓고서는 어떻게 돼? 감추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사체를 어떻게 이렇게 감춰놓고, 응? 하여튼 그랬는데 이 남자가 원래는 이제 홍콩으로 홍콩인데 그 싱가포르인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 뭐 그러다가 싱가포르에 어디로 갔냐면 맨 처음에 뭐 국리를 해서 북한 대사관, 응? 거기로 간 거야. 그래서 뭐냐면 북한으로 망명하겠다고, 응? 자기 살인을 했으니까 북한으로 망명하겠다고. 근데 북한이 뭐 얘기 들어보더니 거부하는 거야. 응? 거절당했어. 거절당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뭐야? 이번에 또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는 저기로 갔어. 다시 홍콩으로 돌아나고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간 거야 또. 응? 대사관 가가지고 뭐 거짓말 뭐 하는 거 좀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납치될 뻔했다가, 응? 북한으로 납치될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래갖고 이제 대사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거짓말 같은 거야. 그래서
싱가포르인가 있던 그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들도 이거 다 서울로 이제 보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 거짓말 같다 이렇게 보내거든. 근데 여기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장이 누구냐면 그 장세동이라는 사람이야. 그 전두환 정권 때 일이야.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 국내 이 정치적으로 전두환 정권이 되게 위기에 몰렸었어. 응? 저 민주화 시기가 엄청나고.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타개하려고 이 신복인 장세동이 그 그냥 그 개 말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거야.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언론에 터뜨려요. 그래서 뭐냐면 이 수지킴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북한의 여자 간첩으로 몰아. 이미 죽었잖아 그 사람은. 그 수지킴이라는 여자 간첩에 의해서 이 남자가 북한에 강제로 납치될 뻔하다가 이 사람은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 영웅이 되고요. 영웅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응? 그래가지고 그 강모모 씨인데 그렇게 해서 그 며칠 지나서 이제 이게 그 싱가포르인가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영웅 대접을 받아요. 영웅 대접. 수지킴은 간첩이고 이놈은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와. 웃기죠? 응?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막 그 여고생들 교복 입고 공항 가서 막 환영하고, 응? 북한으로 납치될 뻔하다가 극적으로 생還한 사람. 응? 나중에 결과 보면 이놈이 평생 이제 입을 안 여는 거, 응? 그 조건으로 뭔가 기업도 차려주고, 응? 중소기업 차려주고, 똥도 모르고 잘 살았어요. 2000 몇 년까지. 응?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족이 그 과거사 뭐 진상 규명에 이런 데다가 이제 억울함을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조사하니까 이게 국가가 다 조작한 거야. 그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하고자. 응? 그렇게 이제. 그리고 수지킴 가족이 어떻게 됐겠어? 수지킴은 남파 간첩이었고 그 가족들은 다 간첩인 수지킴이 뭐 돈 보낸 거 그거 가지고 뭐 했다. 와, 그 가족들도 다 뭐요? 그 동생들이 뭐 여동생들 결혼했는데 다 간첩의 가족이다. 이래가지고 다 파혼당하고 이혼당하고, 응? 저 가족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지도 못해. 간첩들 그 가족이라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경찰들이 맨날 감시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런 이후의 삶들이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그 동생들 누구는 이게 막 정신 이상 증세 막 자살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가족사가 크게 한 20년 넘게 지나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살아있는 그 여동생이 이제 그 국가의 위원회에서 이제 진실이 결정되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돌아가신 엄마서부터 그 가족들 뭐 다 해서 아마 총 42억인가 배상하라고 판결 나왔을 거예요. 응? 그 사건이어서. 그래서 읽어보면 7번 시험에는 17번 판례 시험에는 안 썼어. 근데 거기 읽어보면 뭐예요? 응? 국가의 불법행위가 간첩 조작 사건을 벌여가지고 응? 이러한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응?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고, 시간 쉬어야 되겠다. 응? 상당 인과관계 부정한 사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